안녕하십니까. SAC 국어 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소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먼저 서술상 특징을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요. 서술상 특징은 다시 인칭하고 묘사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칭은 다시 1인칭과 3인칭으로 구분되고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거를 반드시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고전소설은 반드시 끊어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끊어읽는 방식은 먼저 시간이 달라지거나 공간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끊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세상에 다른 것뿐인 시집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날짜를 이미 넘긴 원고가 있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겨우 원고 쓰기를 마치고 기지개를 켜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자, 시간적 배경 밤, 이제 새벽이 되는 거죠. 이제 새벽쯤이 됐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같이 웬 전화지? 며칠 전부터 원고 독촉을 해대던 잡지사 기자는 아직 출근할 시간이 아니었다. 새벽이나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되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가 많아. 나는 1인칭이 되겠네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 작품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바로 이제 독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생각이고 서술이기 때문에 독자한테 좀 신뢰감을 많이 줄 수가 있죠. 자, 조금은 긴장한 채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거기 여자였다. 그러나 전화선을 타고 온 목소리만으로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이를 가늠하기도 어려웠다. 나는 누구냐고 물으려다 저쪽에서 말하는 대로 내버려두기로 했다. 네, 말씀하세요. 거기 글 쓰시는... 나를 찾는 전화인 것 같긴 했다.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굴까 하며 열심히 머릿속을 더듬었으나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용건을 말했다. 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뜬금없는 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져서 다시 침묵했다. 여자가 잠깐 사해를 둔 뒤 더듬더듬 말했다. 20해 동안 갇혀있던 말들이에요. 20해 동안이나 갇혀있던 말들이라고? 들을수록 알 수 없는 말뿐이었다. 여자는 내 사정은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전화를 끊었다. 황당하죠? 그렇죠?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른 아침입니다. 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일방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다. 나는 도깨비에게 홀린 것만 같았다. 웬 여자가 느닷없이 새벽같이 전화하더니 나오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나가겠다고 했다. 왜일까? 여자라서 그런가? 남자가 나오라 해서 갔을까? 그런 의문점이 잠깐 드네요. 여기는 이제 오타가 있어요. 누구인지도 어떤 일인지도 모르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한 자신이 우습기만 했다. 원래 나는 오전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사로운 일은 물론 출판사 일 따위를 보러 나갈 때도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약속을 잡아 나간다. 굳이 복잡한 아침 출근 시간에 바깥에 나갈 까닭이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오늘은 밤을 꼬박 새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른 아침에 일방적인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다. 뭔가 쎄하죠, 느낌이. 그래서 여기에 심리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좀 뭐라 할까요? 좀 당황? 얼떨결에 나가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이게 뭐야? 나한테 돌려줄 게 뭐지? 어떤 여자지? 나는 전자우편으로 서둘러 잡지사 원고를 보냈다. 이어 졸음을 이기느라 뻑뻑해진 눈을 손등으로 비비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밖에는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이 퍼붓는데요. 계절적 배경은 겨울. 내가 탄 버스는 조심조심 눈길을 달렸다. 눈이 내리는데도 워낙 서둘러 집을 나선 까닭에 약속 시간보다 꽤 이르게 여자가 알려준 찻집에 도착했다. 여자는 나보다 더 먼저 나와 있었다. 내가 찻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벌떡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이른 아침이어서 찻집에 다른 손님은 없고 찻집 주인은 아직 아침 청소 중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여자를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줄 알았다. 현아였다. 포민이 현아가 아니고, 옷차림과 몸피는 이렇게 덩치, 몸 크기는 예전과 다르지만 얼굴은 거의 20해 전 여고생 때의 청순하던 소녀 모습 그대로 현아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현아!
이름 말고는 다른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현아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그 손을 내려다보고 마주 잡았다. 자, 심리 어때요, 심리? 처음에 새벽에 전화를 받고 약속 시간, 약속 장소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당황을 했지요. 여기에서는 어떤가요? 놀람이죠, 놀람. 네. 여전히 희고 맑은 손이었다.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졌다. 문득 그 옛날 현아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던 때가 떠올랐다. 이제 회상이 이제 슬슬 시작되려고 합니다. 내 느낌은 순간 그 순식간에 그때로 돌아와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손을 잡은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현아의 두 눈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수처럼 크고 맑았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이 이젠 축축하게 젖은 느낌이 드는 것 말고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 지나자 현아의 손에 땀이 밴 걸 느낄 수 있었다. 현아가 슬며시 손을 빼더니 탁자 위에 누른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내 곧 현아는 봉투 속에서 공책을 한 권 꺼낸 뒤 다짜고짜 내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공책을 받아든 뒤 겉표지를 펼쳤다. 속표지에 검정 만년필 글씨로 이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을 내 사랑하는 소녀 현아에게 바친다 라고 씌어있고 그 아래에는 날짜와 내 이름이 휘갈 걸려 있었다. 나는 짧은 시름만 내뱉은 채 공책을 뒤적여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해 겨울의 찬바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시절, 자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과거 회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과거 회상이 시작되면서 그 과거 회상의 매개체는 바로 이 공책, 즉 단 한 권뿐인 시집, 이 공책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네요. 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을 피해 남몰래 시를 썼다. 어느 때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학년이 높아지며 점차 학교 생활에 지긋지긋해질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는 듯이 대학 하는 분위기가 싫어지면서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기회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나는 전체 학생이 죄다 공부하는 기회가 되어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 때 시를 만난 게 나로서는 굉장한 행운이라 생각했다. 시를 모르고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는가? 시는 바로 인생이고 인생은 바로 시야. 난 기어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혼을 쓰다듬어줄 시를 쓸 거야.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쓰다듬어줄 수 있는 시를 쓸 거야. 중2병. 네, 그렇죠? 중2병이 고등학교 때 왔네요. 나는 기고만장해 있었다.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알아버리고만 같았고 그저 대학에 가기 위해 아등바등한 학생들 모두 좀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렇죠? 중2병이죠? 오른손에 흑정룡과 왼손엔 주작, 봉황. 그렇게 시를 쓰네 문학을 합내하며 이 책 저 책을 난독하다가 그만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탈속은 속세를 벗어난다. 탈속이 되겠고요. 탈속한 듯한 주절거림과 선승들은 이게 보통 여러분들 승려들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법력이 높은 승려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승들의 거침없는 기행담, 위생한 말과 행동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뭐 이런 식으로. 그랬으니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내가 당연히 좋은 학교 들어갈 줄 알았다. 그렇죠. 맨날 뭔가 책을 펴놓고 끄적끄적거리고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니네 없는 촌살림에 고등학교를 도시락까지 보냈으니까 꼭 좋은 대학 가서 줄 서야 돼야. 알았지? 아버지 그런 바람과 달리 나는 대학 같은 거 거들보지도 않았다. 그깟 대학 나서 뭐 한다고 저러실까? 나는 밥벌이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인데 이때 더 소중한 일은 뭐예요? 바로 위에 있었던 중2병 요게 되겠죠?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는 거, 이게 바로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코앞에 닥쳐왔지만 나는 이미 대학 같은 곳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뜻도 모를 어휘를 조합해서 탈속한 도인들의 잠언적인 냄새가 그럴싸하게 묻어나는 시를 쓰기에 몰두했다. 잠언. 그러니까 좀 어떤 말을 좀 오래 두고 생각하는 것을 잠언이라고 하죠.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을 보았는가? 검은 재 몇 줌으로 남은 너의 목숨, 바로 너의 인생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아궁이 속에서 시뻘겋게 타고 있는 너의 육신이 바로 뭡니까? 검은 재 몇 줌 남은 너의 목숨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이래요. 허무하다, 허무해. 나무여, 바람의 소리 길게 듣지 말라. 왜 바람의 소리 길게 듣지 말라고요? 인생 허무하니까. 곧 불타서 없어질 몸뚱아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역시 중2병적인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쓴 시락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시였다. 나무여, 바람 소리 길게 듣지 말라니.
나는 내가 시적 재능을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히히? 누가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하겠냐? 나는 마치 신들린 듯이 시를 써가겠다. 시를 통해 무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줄 말씀을 들려줘야 할 것 같아서였다. 시인을 부처보다도 예수보다도 공자, 맹자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믿었다. 그러니 시란 마땅히 세속의 탁한 삶의 눈머니들에게 뭔가 그럴싸한 경구를 들려줘야 하는 걸로 알았다. 이 세상의 모든 풍경이 다 시시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현아를 알았다. 현아는 같은 반 친구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주인 딸이었다. 그 친구와 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다. 그래서 둘은 겉으로나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다. 어느 날 친구 하숙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라는 현아를 보았다. 순간 속으로 남몰래 도인인 척했던 나 자신의 바탕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검정 교복, 그리고 가는 목에 둘러진 하얀 깃, 옥뚝한 코에 아침 햇살을 머금은 이슬처럼 반짝거리는 눈. 나는 현아를 제대로 바라보기는커녕 거의 숨도 못 쉬게 했다. 이렇게 이제 현아의 모습을 묘사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 되시면은 말죽거리 잔혹사 영화 있죠?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한가인 모습, 그 까만 고복에 하얀 깃 달린 교복을 입고 있는 한가인 모습 보면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가. 네, 한번 찾아보세요. 현아가 희고 맑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오빠 씻은다면서? 야 멋지다. 현아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하며 어지러웠다. 자, 요 부분은 앞부분에서 오랜만에 현아를 만난 장면과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어 현아가 손을 가볍게 흔들기까지 하자 내 온몸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발 딛고 서 있는 바닥까지 흔들리는 것 같고 급기야 지구가 흔들리고 온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여기 쓰인 표현법은 점층법이 있어요. 점점 강도를 강하게 했습니다. 친구가 현아에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현아는 내가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애써 티를 내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창피해요. 남들이 모르게 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오빠,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뜻도 알쏭달쏭하고 재미도 없잖아. 그런 시 말고 사람들 많은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써봐. 나는 뭔가 단단한 것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사람들 많은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라면 마땅히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처음에는 어떤 도인 같은 그런 시를 쓰고 싶어 했는데 바뀌었죠?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시를 쓰겠다. 누구 때문에? 바로 현아 때문에요. 스스럼하고 싹싹한 소녀 현아는 친구가 없어도 나를 거리낌 없이 대해주었다. 오빠라는 소리는 첫 만남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했고 자기가 본 책이나 영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나는 본디 여동생이 없는 터라 현아가 더욱 사랑스러웠다. 특히 맑고 큰 눈을 바라볼라 치면 마치 커다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고 곧 그 눈 속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바야흐로 막연하게 짝이 없는 삶이니 세상이니 하는 것은 뒤로 제쳐놓고 눈앞이 현아 생각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사랑에 빠졌네요. 자, 그러다 보니 친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아를 보러 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어느 순간부터는 속으로 아예 친구가 집에 없기를 바라며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도 없고 현아도 없는 날엔 괜히 심통이 나기도 했다. 혹시 둘이서만 영화라도 보러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나는 현아네 집에 갔다 오기만 하면 열병을 앓았다. 사랑의 열병. 전문 용어로 상사병. 현아를 만난 날이면 현아를 만난 느낌이 좋아서 그랬고 현아를 만나지 못한 날이면 애 같아서 그랬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고 애 같은 느낌은 어떻게든 현아에게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연습장을 펴놓고 뭔가를 끼적거리게 되었다. 그동안 끼적거린 시와는 다른 시를 끼적거리게 된 것이다. 막연히 내 멋대로 세상에다 내뱉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절실하게 애를 태우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 말들이 튀어나왔다. 자, 그럼 이때 구체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현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시가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그때부터 나는 연애 감정보다 더 소중한 감정은 이 지상에 없는 거라고 여기며 열심히 연애 시를 써가겠다. 어느 순간이 지나자 연습장에 따로 쓸 필요도 없었다. 공책 한 권을 마련하여 1년 번호까지 매긴 뒤 바로 시를 썼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공책 한 권이 아주 감동스러운 연애시로 그득해졌다.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이 명시였다. 특히 현아를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을 그린 시는 몇 번을 다시 들여다봐도 그럴싸했다. 소녀의 눈은 맑은 이슬로만 채워진 호수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면 호수가 반짝입니다. 금빛으로 은빛으로 빛나는 호수면 그 위에 가만히 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아의 어떤 눈망울, 그렇죠? 눈을 대상으로 그 맑고 순수, 청초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시가 공책의 마지막 장까지 씌워진 날 나는 하루 내내 방구석에 처박혀 공책 표지를 내 나름대로 멋지게 꾸미고 공책의 속지 여백에 간단한 그림도 그려 넣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한 권뿐인 수제품 시집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현아에게 주기 위하여 자취방을 나섰다. 아직 어두워지기 전이었다. 마치 시집 완성을 축하해 주기로 하듯이 소담스러운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시집을 품속에 넣고 겉옷을 단단히 여며 눈에 맞지 않도록 했다. 정성이야, 정성. 네. 현안의 집까지 가는 동안 내 발걸음은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았다. 자, 심리들 우리 파악해야 되겠죠? 공중에 붕붕 뜬다. 설렘. 뺨에 와닿는 눈이 차갑게도 느껴지지 않았고 머리에 쌓이는 눈이 고추장스럽게 느껴지기도 않아 일부러 털어낼 필요도 없었다. 현안의 집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다. 눈 위에 발자국 넷이 찍혀 있었다.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한 쌍이었다. 눈은 발자국 위로 쏟아져 내렸지만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발자국은 현안의 집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의심. 혹시 둘이서 눈 맞이하다 들어간 게 아닐까? 친구랑 현아 둘이서 눈이 내리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간 것만 같았다. 가슴이 마구 뛰며 방망이질을 해댔다. 질투. 순간 얼른 뛰어가 아직 두 사람이 마당에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런가 하면 둘이서 함께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것만 같아. 오늘 이만 돌아가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네요. 이럴까 저럴까 마음의 갈피를 못 잡으면서도 내 발걸음 어느새 현안의 집에까지 이어졌다. 나는 두 눈 꼭 감고 열린 대문으로 들어갔다. 저 맘이 섬돌 위에서 눈을 털고 있는 이는 친구와 아주머니 한 분이었다. 아, 나는 가슴을 쓸어내었다. 현아가 아닌 것에 그때까지 불안이 가시고 마음이 놓인 것이었다. 질투, 불안, 그러다가 지금은 안심. 친구가 어머니를 소개했다. 우리 어머니셔. 내일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시골집에서 지금 오셨어. 하필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오시느라. 나는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내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할 때 최대한 갖출 수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자, 이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합니까? 바로 안심이죠. 예. 자기가 그냥 생각했던 것도 자기도 웃기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인사를 하고 나자 친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좋은 친구인가 보네. 인상성 빨간 것 봐. 이참에 대학을 어디로 가는 것이요? 다 좋았는데 대학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렸다. 나에게 대학 같은 건 안중이 없어서였다. 친구 어머니가 눈을 탈탈 털고 친구 방으로 돌아가자 친구가 현아 방 쪽을 향해 가볍게 턱짓을 하니 나를 슬쩍 훑어봤다. 현아는 집에 없는가 봐. 내가 누구를 보러 왔는지 다 안다는 투였다. 나는 내 마음을 친구한테 들킨 것만 같아 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던 저러던 일단 현아가 집에 없다는 게 무척 다행으로 여겨졌다. 이렇듯 분위기 좋은 날 친구랑 현아가 한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현아 없어도 돼. 그 대신 이거 좀 전해주라. 내가 품에서 수제품 시집을 꺼내 친구 앞으로 내밀자 친구는 그걸 받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나는 친구가 그 시집을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서둘러 현아 집을 뛰쳐나왔다. 이게 바보죠. 이거 직접 전해줘야지. 이걸 왜 친구한테 전해줘.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괜히 친구에게 속을 보인 것 같다.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속이 좀 약간 용기가 없는 것 같아. 눈길을 되짚어 나오며 보니 현아 집으로 이어진 발자국 위에 눈이 제법 두텁게 덮여 있었다. 발자국을 볼 때마다 웃음이 픽픽 새어나왔다. 왜 웃음이 새어나오죠? 자기가 오해한 것에 대해, 착각한 것에 대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 때문에. 한순간이나마 여자 신발 발자국 현아 것으로 생각한 게 우스워서였다. 오빠! 쏟아지는 눈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인 채 혼자서 실없는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을 빠져나오는데 현아가 나타난 것이다. 현아, 어디 갔다 와? 나는 뜻밖의 현아를 만나자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현아는 온통 눈을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모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반갑게 달려들 때처럼 손을 활짝 펼치며 들뜬 몫을 말했다. 오빠, 눈사람 만들래? 현아는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찌른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꿈인지 생식인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현아랑 눈사람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는 먼저 현아가 내 시집을 받아서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아니, 어쩌면 장갑을 끼지 않은 내 맨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가야 돼. 바보야, 바보. 예? 이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는 더듬거렸다. 갑자기 내가 바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다. 바보 맞네. 현아랑 자연스럽게 어울려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한테 시집을 맡겼으니 받아 읽어보란 말도 하면 될 텐데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 현아가 뭐라고 하는지 어떤지는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나는 마구 눈속을 띄웠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했다. 눈이 멈추고 며칠이 지났다.
나는 현아가 내 시집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안달이 났다. 그러나 다른 때와 달리 현아네 집에 가보기 망설여졌다. 학교는 이미 겨울방학이어서 친구를 학교에서 볼 일도 없었다. 몇 번씩이나 현아네 집 골목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다. 오다 가다 우연이라도 현아를 만나기를 바랐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현아에게서 아무런 반응을 못 받은 나는 더 이상 시를 쓸 수 없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아네 집정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절망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인 나는 까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용기 없음을 생각을 해야지 이놈 새끼야. 에헤. 중력부분 줄거리. 현아를 원망하며 깊은 절망에 빠진 나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는다. 대학과 군대 생활을 마치고 들어간 직장에서의 메마르고 기계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한다. 나는 결국 고향을 찾아 스스로를 돌아본 후 다시 글을 쓰면서 글로써 자신이 위안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시, 즉 글을 쓸 때 어떻게 또 영혼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아를 만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시를 쓰고 싶다라고 했지요. 그러다가 지금 어때요? 결과적으로 이 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위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바뀌었어요. 이후 소설가가 된 나는 지난 세월 속에 자신이 있고 새로 태어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던 차 현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기억의 저편은 한참 헤매고 있는데 현아가 나를 잡아 끌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역순행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역순행,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얘기죠. 앉아서 차 한잔해요. 그때서 비로소 청소를 마친 찻집 주인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면서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내 앞에는 다시 여고생 소녀 현아가 앉아 있었다. 눈앞에 현아가 40절에 가까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나는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공책을 뒤적거렸다. 편마다 여고생 소녀 현아가 그려져 있는데 쑥스러울 정도로 그땐 나의 감정이 날 것 그대로 한껏 드러나 있었다. 한참 뒤 고개를 숙이고 있던 현아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젖어졌다. 젖은 눈빛으로 현아가 애써 미소를 지은 말이다. 그동안 난 미워했지요? 나는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현아를 미워했을까?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잊으려고 한 게 꼭 미운 탓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현아가 단정적으로 말했다. 많이 미웠을 거예요. 역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계속 공책을 뒤적거렸다. 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시집을 가지고 현아네 집에 갔다 돌아올 때 만났던 눈을 뒤집어 쓰고 귀가하던 현아 모습만이 공책의 장마다 어른거렸다. 그러니까 미련이 많죠, 미련이. 예. 현아가 더듬거렸다. 남편이 죽었어요. 나는 외마디 소리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현아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라 하겠는가. 현아가 다시 더듬거렸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나는 아직도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야 이 시집이 나한테 전해진 거예요. 뭐라고? 남편 죽고 나서라니. 그렇다면 그 친구 녀석이 현아 남편! 이 친구 녀석이 나의 마음을 알면서도 이 친구 녀석이 시집도 전해주지 않고. 그 녀석도 현아를 좋아했구나. 순간적으로 그때 상황이 재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내 수제품 시집이 현아에게 전달 안 된 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집을 왜 내게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미안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을 이제야 돌려드리게 되어서. 그때 받았으면 바로 야, 이게 말이 무서워요. 그때 받았으면 바로 돌려드렸을 텐데 즉 거절했다는 얘기죠. 거절했을 것. 시집 속의 말들이 20일 동안이나 갇혀있느라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오빠가 글 쓰는 작가가 된 거 알고 있었어요. 우연히 신문에서 오빠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늦게라도 시집을 꼭 돌려드리려고. 자, 뭐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나를 2번 죽이는, 예, 2번 매기는 그런 행동이네요. 고3 때 한번 까였는데, 그죠? 절망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난 흐름에 15년 정도가 됐나요? 그 흐름이 다시 와가지고 돌려주면서 얘기해. 이야, 대단합니다. 현아 입에서 오빠라는 소리가 자연스레 2번씩 나왔다. 그 말을 듣자 마른 침이 목 넘어갔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누가 20년이군요. 2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누가 20년 동안 갇혀 있었나? 누굴까요? 바로 그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 친구는 항상 이거 시집을 감춰둔 채 항상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이죠.
나는 공책을 다시 현아 쪽으로 쓸면서 내밀었다. 그런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뒤에 니는 처음으로 이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렇죠. 지금 두 번 까였다면 확인 사살 당한 거예요. 가까스로 참으며 말했다. 이건 현아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용없는 시야. 여기 들어있는 시는 현아한테만 어울리게 쓴 것이거든. 현아 남편이든 그 친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다시 돌려주지도 못하고 없애버리지도 못한 거야. 그런 시를 쓴 나도 주인은 아니야. 그럼 이만. 밖에는 여전히 눈이 퍼붓고 있었다. 눈길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오빠라는 소리가 밟히니까 같았다. 울. 이거 왠지 그 자전적인 소설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학습 활동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리를 했고요. 이 작품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해석과 평가해보자.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찾고 그걸 까다말아. 저는 현아가 다시 돌려줬을 때 아마 그때 받았으면은 바로 돌려드렸을 거예요. 야, 이 부분 두 번 매기는 장면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등장인물들에게 궁금한 점을 만들고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박스가 좀 중요해요. 세 번째 게. 다음은 중략 부분에서 나가 다시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밝힌 부분. 이를 참고하여 나에게 문학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고향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더듬다 보니 자연스레 공책에다 뭔가를 끼적이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단한 내용을 담은 글은 아니었으나 글을 쓰다 보니 내 마음이 가라앉고 위안이 되었다. 여기 있죠? 위안이 된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쓰다듬어 줄 시를 쓰자며 단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시를 쓰자며 호기를 부리던 일이 떠오른 것이다. 이어 현아로부터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시를 쓰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도 떠올랐다. 어쩌면 나는 그 누구도 아닌 내 영혼을 쓰다듬는 글과 내 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주기 위해 글을 끄적이고 있는지도 몰랐다. 비록 시는 아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역할 기능은 바로 이거죠. 자기 위안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기능과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제부 우리가 같이 한번 봤고요. 좀 안타깝죠? 두 번 매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교훈은 새벽에 전화가 오면 받지 말 거, 새벽에 여자가 전화하면은 나가지 말 거,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